아마 저는 지금이 임계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6월 중순이 넘어가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바다에 떠 있는 원유 재고가 이미 사라졌고 기름이 다 이제 풀린 거죠. 적정 전략 비축유 재고가 있는데 적정 재고의 한 절반 정도가 이미 소모됐어요. 그러니까 두세 달 정도 이후면 더 이상 전략 비축유를 풀 수가 없습니다. 넉넉 잡고 한 서너 달. 그러면 선물 시장에서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내일 밤에 이제 생산자 물가도 나오는데 4월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그 높게 나온 이유의 대부분이 가격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쪽에서 유통 단계에서 원가 상승 부분을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스노볼링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 초입에 있습니다. 이게 알아서 커져요. 계속 전가를 시키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 여름 지나면서부터는 스태그플레이션적인 그런 상황이 곳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마 중간 선거를 하는 11월 중에는 굉장히 나쁜 경제 지표를 받아볼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금리가 너무 주책 없이 빨리 올라가면 뭐 가령 뭐 미국 국채 10년물이 4.7, 4.8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그러면 조금 적극적으로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 크게 출렁이는 주 요인이 뭔지 매크로적인 요인에 집중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특히나 금주 들어서 네. 시장이 굉장히 크게 출렁이고 있는데 일단은 주요 원인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좀 여쭤볼까요? 뭐 표면적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가장 큰 거는 뭐 좀 너무 급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사실은 작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해방의 날 네네네. 그때가 이제 저점이었는데 네. 그때가 코스피가 2280이었잖아요. 그래서 2200은 네. 2000대는 숫자가 지금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일 네. 우리나라 지방선거 직전 네. 그때 이제 8900이었습니다. 네. 네. 4배 오른 거죠. 많이 올랐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작년 4월이 16만 원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올 연초도 6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초 대비로만도 4배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랐는데 오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이익이 네. 급증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급증하니까 올랐지만 주식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좀 밸류에이션도 중요하지만 네. 속도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과속을 속도가 하니까. 좀 네. 과속을 많이 한 느낌이 있다. 네. 그래서 그 이렇게 과속에 대한 좀 우려들이 있던 그 이 기간 동안에 촉매가 됐던 게 약간 조정의 빌미, 하락의 뭐 약간 빌미를 제공했던 게 매크로적인 이슈 같거든요. 특히나 미국의 뭐 금리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하나의 빌미가 되고 있는데 그 정말로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올해 대비를 해야 될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뭐 저는 아직까지는 뭐 인상설은 계속되겠지만 네. 인상은 실제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전쟁이 조금 길어지면 뭐 가능성이 있을까? 근데 그것도 연준 내에서 조금 왈가왈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공급 측면에 좀 일시적인 유가 상승으로 보는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최근의 기류는 이거를 조금 일시적으로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시각이 조금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네.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올라서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면 네. 결국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 침체로 가는 징검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뭐 이렇게 외부 충격에 의한 네. 그러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것이 연준의 기능으로 맞는 거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싸울 것 같아요. 연준 내에서도. 네, 싸우다 보면 올해가 갈 것 같습니다. 우려는 있는데 이게 실제로 올해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 저희가 현실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우리나라는 조금 인상할 것 같고 네. 미국이 올해 연말까지 동결한다면 네. 우리 입장에서는 2번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고 네. 한 번 정도는 올릴 것 같습니다. 1회 인상으로요.
박사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지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지난 5일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던 거, 그리고 오늘 있을 미국의 5월 CPI가 네.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경우, 이런 요인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네, 고용은 뭐 얼마 전에 나온 베이지북 네. 이제 그 통화정책 전에 이제 네. 나오죠. 거기에서 뭐 잘 표현했더라고요. 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었나요? 물가는 조금 12개 관할 지역에서 물가는 조금 오르고 있는 분위기고 고용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고용 시장이 뭐 매주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뭐 요란하게 나오지만 네. 사실은 미국 고용 시장은 좋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예를 들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한 20만 건에서 23만 건 뭐 매주 네. 그렇게 나오는데 두 주 연속이 한 170에서 한 175만 건, 7만 건 그 정도 나오고 진짜 불황의 초입에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만 건 이상이 지속적으로 찍혀야 되고요. 두 주 연속은 한 300만 건이 지속적으로 찍혀야 됩니다. 몇 달간. 그래서 미국 경제가 작은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큰 경제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다 하면서 이제 방향을 조금 잡아가는 성향이 있어요. 지금은 들쭉날쭉하면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거는 맞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맞는데 조금 불황으로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 전체 경제의 한 3분의 2가 이제 소비인데 네네. 소비가 위축될 정도의 고용 악화가 언제 나타날 거냐, 언제부터 나타날 거냐. 네.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올해는 조금 잘 안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표에서 묻어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해고가 조금 너무 적어요. 네. 그리고 채용도 적어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균형인데 이게 지금 고용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버퍼를 확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완전히 악화돼야 대규모 감원들이 뭐 이렇게 팍팍 네. 나오는데 그러기에는 기업 실적들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연준도 연결해서 보면 결국에는 연준 입장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면서 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밀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임금 상승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임금 상승이 동반되면서 소비가 왕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노동 수요와 공급이 균열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보통은 경기는 침체되고 연준은 금리를 올리는 그러한 상황, 제일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고용이 아슬아슬하지만 그래도 수급적인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네. 현재 지금 실업자 수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또 말씀드렸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것에서 네. 읽을 수 있는 고용 버퍼가 아직까지는 한 6개월 정도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고용 자체는 그래도 일단 양호한 상태이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중요한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향방인데 혹시 뭐 다들 얘기하는 게 상반기는 일단 무조건 높게 나온다라고 좀 다들 많이 중론들의 의견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하반기 때에도 지금 같은 CPI 기준으로 4%, 5%대 이 레벨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는 하반기 인플레이션 좀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전쟁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끝나면은 네. 하반기에 내려갈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월드컵 전에 좀 공전을 할 생각인 것 같은데요. 뭐 이번 주에 뭐 사인한다 뭐 네. 이렇게 얘기도 나왔죠. 네. 아마 저는 지금이 임계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6월 중순이 넘어가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 첫 번째는 바다에 떠 있는 원유 재고가 이미 사라졌고 이게 다 이제 어느 지역에선가 어느 국가에선가 다 이렇게 이제 기름이 다 이제 풀린 거죠. 그다음에 전략 비축유가 이게 앵꼬가 날 정도로 완전히 바닥을 낼 정도로 이렇게 다 소진하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적정 전략 비축유 재고가 있는데 이 적정 재고의 한 절반 정도가 이미 소모됐어요. 네.
그러니까 두세 달 정도 이후면 더 이상 전략 비축률을 풀 수가 없습니다. 한 넉넉 잡고 한 서너 달. 그러면 선물 시장에서 그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개월, 3개월 후, 뭐 6개월 후에 그 좀 장기 원월물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가가 생산자 물가, 뭐 내일 밤에 이제 생산자 물가도 네. 나오는데 지난 4월 생산자 물가가 헤드라인이 6%였고 코어 생산자 물가도 5.2%였습니다. 네. 굉장히 높게 나왔었죠. 나왔는데 네네. 그 높게 나온 이유의 대부분이 가격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지금 생산자에게. 그래서 그 중간 그 도매 쪽에서 유통 단계에서 원가 상승 부분을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뭐 스노볼링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게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제 고 초입에 있습니다. 지금 국면. 네. 그래서 이게 조금 길어지면 이게 알아서 커져요. 계속 전가를 시키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 갈 때 예. 가격 올려서 가고 또 다음 거 넘어갈 때 가격 올려서 가고 이런 식으로 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공급 측면의 물가는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이렇게 전이가 되고 네.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니까 실질 임금이 깎여서 소비는 둔화되고 그래서 이제 받아보는 지표 경제 지표들이 전부 한 여름 지나면서부터는 스태그플레이션적인 그런 상황이 곳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가는 높게 지키는데 소비는 약하네, 네. 고용도 약하네, 해고가 느네, 뭐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중간 선거를 하는 11월 중에는 굉장히 나쁜 경제 지표를 받아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 전이 아니더라도 당장에 내일이 월드컵이니까 네. 어떻게든 이번 달 안에 좀 빨리 전쟁을 종결시키는 게 뭐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선택이겠네요. 그렇죠. 모두를 위해서 좋은 선택이죠. 네, 부디 그랬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할 정도의 뭐 고용지표나 물가지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6일과 17일이죠. 미국의 네. FOMC가 열릴 예정인데 케빈 허시 신임 의장이 첫 데뷔전을 치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시장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던지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출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던데 박사님 의견 어떠십니까? 금리에 대해서 뭐 가능한 한 말을 아끼겠죠. 네. 지금 연준 내부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된 상태고 네. 제가 볼 때는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한 4명, 네. 좀 높게 보면 한 6명 정도, 그러니까 12명의 의사결정자 중에 한 6명 정도는 신중할 것 같아요. 의사 표명을 최근에 한 걸 보면 네. 신중하기 때문에 케빈 허시 편이 절반이 조금 안 되지 않을까. 금리 어떤 뭐 연준의 개혁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통화 정책, 뭐 당장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네. 측면에서도 조금 쉽게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그러한 연준 내 의견이 정리가 안 된 상태, 네. 네. 조금 분열된 상태라고 본다면 이번 16일, 17일 회의에서는 조금 뭐 시장의 관심은 뭐 금리보다는 네. 네. 향후 이제 케빈 허시가 어떻게 연준을 개혁할 건지, 네. 뭐 포워드 가이던스, 뭐 이번부터 점도표를 안 찍을 건지, 뭐 이런 것들, 뭐 그 다음에 기자회견장에서 아주 뭐 기자회견 뭐 아주 짧게 끝내고 네. 왠지 그럴 것 들어갈 건지.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채권 시장이 되게 변동성이 커지고 이 채권 시장의 금리의 변동성이 주식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네. 단기적이나마. 그러면 이제 FOMC 말고도 네. 또 이제 중요한 회의 중 하나가 BOJ도 이번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약간 6월 회의에서 그러한 관측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BOJ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또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저희가 예전에 중간중간에 뭐 잊을만하면 겪었던 게 NK를 트레이드 청산 뭐 이런 식의 노이즈들이 확산이 될 것 같은데 BOJ 쪽에 대해서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일본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좋게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금리를 뭐 올려야만 되는 계속 뭐 지금 미루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BOJ가 사실은 2024년부터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네네. 제로 금리를 탈피했으니까 2024년 전에 무려 17년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지금 취했는데 그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 성장률이 높아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뭐 그래도 괜찮은데 네. 전반적으로 물가 지표들이 불안불안해요. 일본답지 않게. 그래서 뭐 사실은 아베노믹스는 물가를 좀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 가지 화살 해가지고 뭐 돈을 풀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물가가 너무 장기간 조금 제로 금리 정책을 유지한 부작용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묻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각 긴축, 지각 금리 인상, 늦은 금리 네, 인상? 그래서 지금 네. 쫓기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또 경기를 또 죽일 수는 없으니까 네. 조금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뭐 건너뛰고 하는데 올해는 조금 건너뛸 수는 없는 네. 막다른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번 정도는 인상하지 않을까. 이번에 인상하고 또 한 연말 정도에 한번 조금 6개월 텀으로 인상하지 않을까 싶고요. 엔캐리는 어느 정도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지금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라고는 보는데 뭐 다 쏟아져 나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엔화가 강세로 가면 네. 조금 더 있을 텐데 또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올라갈 것으로 또 예상이 되니까 하지만 엔화 자체가 그렇게 금리를 한 번 올린다고 초강세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한국, 대만 이 세 나라가 유가에 지금 환율이 발목을 잡혀 있어요. 네네. 볼모로 잡혀 있고 또 미국의 대규모 전략 투자에 또 발목을 잡혀 있습니다. 대미 환율이. 네. 세 나라가 똑같이 최근 1년간 10% 이상 환율이 떨어졌어요. 평가 절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또 특히나 이제 대외 의존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고 또 중동산 에너지 유가 의존도가 높은 국가라서 이 부분이 조금 풀리면 엔화가 조금은 강세, 우리도 조금 강세로 조금은 갈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금리 한 번 인상으로 그렇게 팍팍 엔화가 떨어질까? 강세로 갈까? 예전에 24년도 8월에 있었던 그런 식의 사태는 없을 거다. 네,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환율이 평가 절하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국내 달러원 환율이 1,560원을 위협했다가 외환 당국이 개입하고 또 연기금에서 구원 투수로 나서주면서 지금 현재는 1,522원, 오늘 환율의 종가가 찍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1,500원 선이 정말 뉴 노멀이 그러니까요.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환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변동성일까요, 박사님? 조금 뭐 변동성도 변동성이지만 뭐 새로운 뉴노멀이 조금 엄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왔죠. 네. 1,500원대 환율이 연초만 해도 1,420원이었거든요. 그렇죠. 환율이. 네. 그런데 스물스물 올라서 이제 1,500원이 낯설지 않은 상태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에너지 부분 또 전쟁, 이란 전쟁도 영향을 줬고 대미 투자도 영향을 줬고 또 그것과 연결해서 기업들이 조금 해외 투자를 위해서 수출로 벌어들인 원화를 조금 환전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전보다 평년보다 네. 환전을 덜 하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투자해야 되니까요.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리밸런싱 주식 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금 덜어내는 그러한 매도가 시가총액이 커지다 보니까 그 규모가 커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원화 약세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가가 내려가면 저도 한 1,450원 밑으로는 살짝 그 도전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유가가 뭐 그렇다고 호르무즈가 뚫린다고 뭐 팍팍 내려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조금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이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그렇게
5월 말 6월 초부터는 외국인들의 국내주 순매도 강도가 많이 세진 것 같은데 그렇게 세진 그 배경으로는 일각에서는 미국 기술주들 특히나 AI주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그렇게 줄이는 거다 이러한 좀 평가들도 있거든요. 미국 기술주에 대한 좀 그 시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좀 뭐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그렇게 시장이 조금 다 왔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아직은 조금 남아 있다. 네. 물론 이제 그 AI에 대한 설비 투자 캐펙스가 조금은 주춤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은 조금 주춤할 수 있다. 네네. 사이클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뭐 요즘 토큰 이코노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원가가 올라가니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이제 너도나도가 아니죠. 사실은 하이퍼스케일러들 주로 이제 자금을 땡기고 회사채를 찍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조금 이들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뭐 국채를 발행하는 그런 국채 공급도 있지만 네. 회사채 공급 증가의 영향도 조금 시장 금리의 상승 요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CPU, TPU 가격이 올라가고 또 금리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옥죄이는 거죠. 조금 투자를 조금은 이제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올해는 아닐지라도 내년에 그러다 보면은 뭐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한 3, 4년간에 3조 정도, 3조 달러 정도를 투자하는 것은 맞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2030년까지 정말 뭐 아주 탄탄하게 증가할 거냐? 네. 좀 굴곡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굴곡이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 정도에는 금융시장 환경, 네. 또 반도체 가격이 상승한 그 후유증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테스트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오른 주가에 대해서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최근에 이렇게 먼저 네. 선제적으로 반영이 돼서 조정을 받는 것도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박사님, 눈앞에 닥친 불안 요소로 이 스페이스X의 상장이 꼽히고 있는데 수급 블랙홀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단기 악재에 그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이게 주식 공급이 많다라는 거는 뭐 조금 즐거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오픈AI와 이제 엔트로픽 합치면은 뭐 한 3조 5천억 달러. 네. 뭐 3조 5천억 달러가 다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빨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2, 3천억 달러 정도가 네. 이제 공모가 되고 주식을 팔고요. 네. 이런 게 95년에서 2000년까지 한 4조 가까이 공모가 됐더라고요. IPO 시장이. 그런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구글도 회사채를 850억 달러 찍고 그렇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주식시장에서 계속 자금을 흡수하는 쪽에 덩치가 커지다 보면 네. 이게 당장은 뭐 영향이 없더라도 뭔가가 이렇게 주식시장이 시름시름 좀 이렇게 체력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이제 당장 뭐 스페이스X 때문에 뭐 당장 약해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서서히 약해진다. 그래서 뭐 하반기에도 뭐 조그마한 것도 많이 상장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런 게 모이면 시간이 지나서 이게 좀 그때가 너무 공급이 과했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겠죠. 그리고 네. 주가가 그때 하락하면 하락의 그 이유를 그런 데서 찾겠죠. 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뭐 내년도에도 AI 투자가 뭐 펄펄 날고 네. 반도체 이익이 뭐 더 폭증하고 네. 이러면 그거 다 묻혀지는 겁니다. 그렇죠. 펀더멘털 실적이 다 네. 수급을 이겨내는 걸로 뭐 보면 씹어 먹는 거죠 실적이. 네. 그래서 이것도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적도 약간 센티먼트가 약한데 물량도 계속 증가하고 주식시장에서는 계속 뭐 자금을 가져가는 놈만 있다. 옛날에는 자사주만 사주더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딱 하면 시장이 체력이 약해지는 게 나오는 거죠. 네. 이 표현이 되게 와닿네요. 자금을 가져가는 놈들만 있으면 시장이 별로 안 좋다. 근데 그걸 이기는 것은 결국 실적입니다.
실적이 AI가 그것을 이길지 네. 이게 저뭐 붙겠죠 이게 네. 호재와 악재가. 네. 그래서 뭐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이스 X 상장이 만들어내는 약간 수급과 그 물량에 대한 부담들 너무 크게 우려하지는 말자 네. 이렇게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박사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하루하루 지수 흐름에 일희일비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데요. 박사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좀 주시겠습니까? 저는 주식은 뭐 홀짝 게임으로 하면은 되게 너무 피곤하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산 배분 개념에서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지금은 조금 넉넉하게 가져가야 될 때냐, 네. 아니면 조금 뭐 적극적인 주식 비중을 좀 가져가야 될 때냐, 이제 이 정도의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올해까지는 그래도 좀 강세장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계속 높아지는 거니까 현금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이제 금리가 너무 이제 주책 없이 빨리 올라가면 뭐 가령 뭐 미국 국채 10년물이 뭐 4.7, 4.8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그러면 조금 적극적으로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주식시장을 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네. 그렇게 되면은 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시 여기고 계신 변수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이신 거군요, 박사님. 네, 모든 걸 다 이렇게 함축해서 시장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는, 특히나 미국 시장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으니까요. 네. 살짝 그런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시장의 가장 큰 좀 적은 좀 채권 시장의 금리가 아닌가 싶습니다.